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18년도 우편 및 금융상식 A책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년도 1번 문제 함께 하시죠. 우편 사업을 정부가 경영하는 우편 사업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편법에는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또 우정사업본부 학습자료 가장 앞쪽에도 이 우편 사업 보호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우편 사업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1.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도 없고 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죠. 두 번째,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손은 바다,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 시 그 선박에 실린 화물, 그 화물의 주인이 그 선박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해손이라고 하는데, 우편물의 주인인 발송인이겠죠.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해손 부담, 공동 해손 부담을 면제해 줍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 해상 손해 부담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손을 부담하지 않고, 세 번째, 세금, 제세 공과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 대상도 안 되고 세금 부과도 안 되고,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를 거부할 수 없다죠.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마치기 전에는 거부할 수 없다.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선택적 또는 보편적 서비스의 기준 물어보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 2kg 초과, 그리고 소포는 20kg 초과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 25kg인 쌀자루 송달하는 것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문제 3번에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 우리가 증명에는 두 가지 증명이 있죠. 증명에는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증명 취급이라 하죠. 증명 취급. 이런 취급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전제로, 기록 취급을 전제로 하여 내용 증명, 배달 증명인데요. 말 그대로 배달했습니다라고 증명받는 거고,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이 발송됐습니다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따라서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문제 3번에 옳은 건 1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3번에 옳은 건 1번이 정답이고, 옳은 지문 찾는 거기 때문에 1번 내용 증명은 원본 그리고 등본 모두 양면 작성 가능합니다. 앞면, 뒷면 작성 가능하죠. 2번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발송했음을,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거지,
그 내용의 효력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3번은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 준다. 배달이 되었음을 자, 통지해 주는 제도가 배달 증명이죠. 그래서 3번은 배달 증명에 관한 옳은 지문입니다. 배달 증명. 그리고 4번 우리가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를 내용문을 정정했을 때는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에 쓰고 여유 공간이나 자, 끝부분 빈 곳에 쓰고 정정 글자를 그리고 몇 글자 수정했는지 정정했는지 자, 표시를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발송인의 인장과 지장이나 또는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만 서명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우편법 개정되면서 지금은 내국인도 자, 내국인도 인장 그리고 지장 그리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인장은 도장이죠. 도장, 사인 그리고 서명, 지장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도.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문제 4번. 문제 4번은 우리가 우편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요. 옳은 건 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우편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프린트기로 출력을 해서 바로 자 우편 봉투에 붙여가지고 보낼 수 있는 우표가 인터넷 우표인데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우표는. 두 번째, 민원 우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됩니다. 모든 서류가 아니죠. 민원 서류, 민원 봉투에 담아서 받아볼 수 있는 민원 서류의 종류는 자 한정됩니다. 디귿번, 우체국 축하카드는 배달증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등 취급 가능하지만 우체국 축하카드를 내용증명으로 취급할 수 있다? 틀렸네요. 내용증명은 무슨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내는 거지 축하카드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리얼, 모사 전송, 우리가 팩스 서비스인데요. 자, 내용 최초 한 매당 500원, 추가 한 매당 200원이고 복사비는 유료입니다. 복사비 유료이다. 그래서 한 장당 현재는 50원이죠. 물론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복사비가 자,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다. 현재는 한 장에 50원입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 국내 우편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1. 요금 별납은 통수 제한 없다. 틀렸죠? 요금 별납은 몇 통 이상이어야 됩니까? 10통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2번 우리가 체납 금액의 경우 연체료도 가산을 합니다. 연체료 가산합니다. 그리고 3번 요금 수취인 부담 취급 대상. 요금을 우편물을 수취하시는 분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죠. 통상, 등기소포, 그리고 계약 등기 등이며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를 또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맞고 4. 요금 혼합은 추후에 정산하는 거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라는 말이 있어야죠. 자, 1개월간 우편물 요금에 해당하는 추정치의 요금의 2배를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요금 훈합 제도입니다. 그래서 담보금은 2배라는 거. 문제 6번 한번 살펴볼까요?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문제 자 6번 우편물 배달. 자 물류 쪽에 있는 내용이죠. 옳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 수취인이 2명이면 그 중에 1명에게. 이 지문은 16년도에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건물 내 다수의 수취인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고, 3번, 우리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물도 무인 우편물에 동의를 받아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이 있을 때 배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 있어요. 바로 2개입니다. 요 2개. 특별 송달 보험 통상. 특별 송달과 특별 송달과 보험 취급 우편물. 보험 취급. 이 보험 취급에는 당연히 통상도 들어가고 소포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별과 보험의 경우에는 무인 우편함에 배달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7번에 이제 국제통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7번부터는 국제우편에 관한 내용이죠. 국내 국제우편. 자, 항공서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옳은 질문이죠. 자, 문제 7번은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항공서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단일 요금 적용되는데 현재 항공서간 항공 엽서 등이 있는데요. 항공서가는 단일 요금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480원. 항공 엽서도 단일 요금 적용됩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단일 요금 적용됩니다. 430원이죠. 480원, 430원. 자, 이 2가지는 단일 요금 적용되는데 문제 풀 때 서시는 단일 요금 적용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시면서 항공서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단일 요금 적용된다 맞거든요. 이 서간을 서신으로 바꿨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맞다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지문 하나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공서간이나 항공엽서 등은요 단일 요금 적용되지만 서신은 단일 요금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거리에 따라,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는 인쇄물로 취급됩니다. 자, 인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소형 포장물은요. 소형 포장물은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소포는 물건만 넣어야 되겠지만 간단한 통신문 동봉할 수 있고 4.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은 항공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되죠. 항공부가 요금. 자, 항공부가 요금만 내면 되는 우편물이 시각장애인용 정자 우편물 말고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등
우편물 있어요. 자, 피역류자 등의 우편물, 이 두 가지 우편물은 항공 부가 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항공 부가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다른 요금은 모두 면제되기 때문에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학습 자료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 요건 신규로 추가된 내용들이니까요. 지금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이죠. 꼭 챙겨서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주시고 이런 용어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K 패킷. 자, 문제 8번은 K 패킷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거 됐는데 기역 디귿이죠. 기역. 자, 그리고 니은 디귿 이 두 가지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럼 기역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K 패킷은 계약 고객이죠.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서 2kg 이하의 소형 물품에 대해서 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하고 편하게 상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 서비스가 K 패킷 서비스인데요. 기억 월 최소 계약 물량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물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기억번 틀렸고 자, 니은번 맞는 지문입니다. 평균 송달 기간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디귿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의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 이 쉬핑이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를 도와주기 위함이죠. 따라서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리을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K 패킷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죠. 레귤라 서비스가 있고 또 라이트 서비스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레귤러 서비스는 뭡니까? R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서비스는 서명 없이 전달하는 서비스가 라이트 서비스죠. 따라서 리을번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치인 서명 없이 배달하는 건 레귤라가 아니라 요 가벼운 라이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R을 L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로를 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체국에서는 이 레귤라나 라이트나 라이트는 동일하게 봅니다. 가로 있는 라이트나 가로 없는 라이트나 동일하게 스위치인 서명 없이 배달하는 K-팩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K-패킷의 경우 수취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레귤라고 수취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가 바로 이 라이트 서비스인데 가로 있는 라이트와 가로 없는 라이트의 경우 내용상 동일하니까 크게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두 가지 맞았고 문제 9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서 EMS IBRS 서비스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플라이 서비스인데 리플라이 반송 또는 회신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해외로 보낸 물품에 대해서 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현재 일본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EMS 자, IBRS 서비스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플라이 서비스. 1번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물건을 보내고 일본에서 물건을 받아보신 분이 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우편요금을 대신 내겠다는 거죠. 수취인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고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데 통상 요금은 10,000원이죠. 10,000원입니다. 자, 3번. 자, 접수 중량은 최대 2kg까지이고 일본에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일본에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예금 관련된 문제가 10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예금 여기에 한번 쫙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10번은 예금의 입금과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금의 입금, 지급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기한부 예금을 우리가 기한이 있는 예금이 있고 기한이 없는 예금이 있죠. 기한이 없으면 무기한이라고 부르고 기한이 있으면 기한부라고 하는데 정기 예금이 기한부 예금입니다. 정기 예금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 거치해 두는 목돈이죠. 그래서 자, 기한부 예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입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반드시 자,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주 아니신 분이 자, 적금을 정기 예금을 자, 중도 해지하러 왔다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게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할 때 하나요. 진정한 예금주인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자, 금융기관에 있죠. 자, 변제할 때 하나여 예금 채무를 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금주인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고 3번 송금인의 단순 착오로 인해 이걸 우리가 착오 송금이라고 하죠. 착오 송금 시 법률 관계인데요. 자, 우리 송금인이 우리가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여기는 지금 금전을 말하는 거죠. 자, 송금인이 돈을 100만 원 보냈는데 이 수취인에게 잘못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보내야 될 수취인이 아닌 다른 분에게 돈이 가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 요 A 수취인, 자, B 수취인이라고 했을 때 송금인이 A에게 보낸다는 돈이 B에게 갔을 때 B의 동의 없이 자, 찾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착오 송금 시 그 송금된 돈은 자, 송금을 받은 B의 돈이 되기 때문에 자, B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B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이 돈을 사용했을 때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송금인은 B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3번에 송금인의 단순 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되어 버렸다면 즉 A에게 보내려고 했던 돈이 자, B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언제든지 수취인 동의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수취인 B의 동의를 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B에게 가버린 돈은 B의 입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B는 부당하게 착오송금 시 받은 돈에 대해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4.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뭐 틀린 지문이죠. 4번에 금융기관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자 실제 받은 돈은 100만 원인데 자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0만 원으로 찍혔어요. 과다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했다면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을 성립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4번 맞고 정답이 3번이죠. 자, 문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1번. 보험계약 고지 의무. 자,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 의무. 여기 역시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고지 의무 대상자 정말 잘 물어봅니다. 바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자, 고지 의무를 부담하시는 분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꼭 기억해 놓으시고 보험 수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신 분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보험사고의 대상자가 되고 우리 보험사고의 대상자가 되시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현재 신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됐을 때 수익을 받는 분이니까 크게 자 계약에 있어서 고지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틀렸어요. 자, 니은번 고지 의무는 청약 시뿐만 아니라 부활 청약 시에도 고지 의무가 적용이 돼요. 자, 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고지 의무는 청약 시뿐만 아니라 부활 청약 시. 따라서 기억 니은 틀렸고 옳은 건 디귿 리을이죠.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보험자는 자,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자, 안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즉 안 날로부터 또는 있었던 날로부터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니까 기간이 지나버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상법 651조에 있습니다. 651조이죠. 자, 우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고도 해지하지 않았는데 1개월이 지나버리거나 3년이 지나버리면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자, 리을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자, 별다른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될 경우라면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자, 사안이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자, 12번. 자, 문제 12번.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2, 3, 4가 틀렸습니다. 2, 3, 4가
틀렸는데요. 우리 1번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은 1종과 2종 당연히 중복가입하면 안 되겠죠. 2번에 어깨동무 연금보험은 그 연금 수령이 연금 수급이 자 20세부터 가능합니다. 20세부터 어깨동무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의 수급 가능 연령이 20세부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죠.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20세부터 15세 아닙니다. 자, 3번 무배당 우체국 등등 자, 종신보험의 경우 종신 사망할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 이상 가입할 때 자, 주계약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특약보험료는 할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보험료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자, 4번 우체국 여성 암보험의 경우 2년마다 5년마다 아닙니다. 2년마다 자, 검진 비용 2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자, 2년마다 검진 비용 20만 원 지급한다. 그래서 자, 220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한 내용들이고 문제 자 13번은요. 해외 송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해외 송금입니다. 우체국의 해외 송금 방법이 크게 4가지 있죠. 4가지. 자, 유로지로, 스위프트망, 그리고 머니그램, 그리고 국제 환증서를 통한 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뭐 장점, 자, 기간도 좀 차이가 있고 장단점도 좀 차이가 있고 기간도 좀 차이 있고 취급하는 나라에 대한 구별도 있고 취급하는 나라의 구별도 있고 또 보낼 수 있는 통화의 종류들도 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본 수업 때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이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에는 학습 자료의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2019년도 학습 자료에서는 많이 축소돼서 지금은 굉장히 슬림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도는 이 문제 출제 이후에 사실 그렇게 높아졌다기보다는요, 그냥 종류가 있고 그 종류의 간략한 특징 정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외 송금 1번, 2번, 3번, 4번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4번이고 1번 머니그램 해외 송금은요. 자, 머니그램 해외 송금은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 자,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발 송금은 보낸다는 뜻이죠. 타발 송금은 자, 상대국에서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머니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머니그램 송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계좌 송금이라는 겁니다. 무계좌 송금이에요. 수취인 이름하고 송금 번호만 있으면 10분 이내에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해외에 있는 분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해외 약 200개 국가에 머니그램 영업사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제도가 머니그램인데 자, 계좌 없이 보낼 수 있다. 별도의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에 유로지로였습니다. 지로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자, 옳은 질문인데 이 유로지로는 세 번째 줄에 유럽 지역 우체국 금융기관이 주체가 돼요. 설립한 유로지로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우정사업자와 민간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 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쌍무 협정을 통해 해외 송금을 거래하며 계좌와 주소지 송금이 가능하다. 여기는 계좌 송금이라든지 주소지 송금이 가능한데 현재 유로지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국가는 5개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3번에 스위프트망이죠. 자, 3번에 스위프트망이 있어요. 이 스위프트 해외 송금은 우체국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스위프트망을 이용하는 건데요. 신한은행과 제휴를 통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 보낼 수 있는 송금 제도인데 현재 머니그램이 한 200개 국가, 요 스위프트망이 214개국이니까 훨씬 더 범위도 넓고 여기는 계좌 송금입니다. 계좌를 통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우체국 해외 송금 업무는 크게 국제환, 자, 여기다 환이란 말은 교환 증서죠. 증서를 보내주고 그 증서를 현지에서 바꿔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죠. 환증서는 국제환과 제휴 송금 스위프트. 자, 스위프트 우리 무계좌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좌 송금이에요. 여기 무자 하나 빠져야 됩니다. 머니그램은 계좌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자가 가야 돼요. 그래서 무를 빼서 이쪽으로 여기 있는 무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스위프트망에 있는 무를 빼서 무계좌를 빼서 머니그램 쪽에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니그램 무계좌 실시간 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머니그램은 무계좌, 무머니 기억하세요. 무머니. 자, 나머지는 계좌나 주소지 가능합니다. 자, 문제 14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4번 문제. 보험계약 성질. 자, 이런 문제는 실수 안 하셔야 되죠.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우연한 사고. 우연이란 말은 사행이란 말이죠. 우연히 득을 봤다. 사행성이라고 하죠. 우연히 손실을 봤다. 사행성. 자, 따라서 자, 사행성이 정답이기 때문에 답이 2번임을 우리가 일단 추정해 볼 수 있고 확인하겠습니다. 니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게 대한 통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진다. 자, 일명 계속 계약성이죠. 디귿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고 그 정형화 있는 계약 내용에 부합한 사람이 자,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자, 심사를 통해서 승낙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부합 계약성. 정답은 2번이죠. 자, 문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5번은 자, 예금 상품 문제네요. 예금 상품. 자,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 실버 우대 정기 예금. 자, 우리 우체국 상품 중에 실버 예금하면 만 50세 이상을 말한다는 건 50세 이상 그 연령 기억해 줍시다. 2번에 우체국 연금 안심 통장은 압류 금지 전용 통장 맞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은 압류 금지 전용 통장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은요. 자, 퍼즐 미션을 한 후에 그러니까 퍼즐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한 후에 미션 수행 시 얻은 스탬프 수량에 따라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스탬프를 얻는 거예요. 그 스탬프
수량에 따라서 우대 이율을 제공해주는 상품이 자 스마트 퍼즐 적금입니다. 퍼즐을 풀고 그 퍼즐만큼 퍼즐을 즐긴 만큼 스탬프를 받고 그 스탬프만큼 이율을 더 주는 제도가 스마트 퍼즐 적금이고 기업에서 상품 판매 마케팅용으로도 이런 게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4. 우체국 영리한 통장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실명인 개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령 꼭 챙겨주시고 우리가 압류 금지 통장이 있어요. 우리 압류 금지 한번 적어보시면 공익형 상품이죠. 공익형 상품이 예금 상품 중에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8개 공익형 상품 중에 압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수급금, 수급 받는 돈이죠. 연금 수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령하는 연금에 압류 방지 통장이 자 4가지 있는데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압류방지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하나 더 있죠. 호국보훈지킴이,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이 4가지는 자 압류방지통장이에요. 압류방지통장이에요. 따라서 안심지키기 기억합시다. 지킴이는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 4가지 꼭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공익형 상품이고 공익형 중에서도 압류방지 상품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고 문제 16번은 금리죠. 늘 물어보는 기본적이고 정말 필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자, 옳지 않는 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우리가 명목금리는 눈에 보이는 금리죠. 자, 따라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의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가 실질적인 나의 금리 소득이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한 금리가 명목금리가 되겠습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을 때 실질금리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자 이후에 만기 때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만기 때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2번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3번 표면금리는 겉으로 실효금리는 내가 실제 수령한 금리니까 금리를 뜻하니까 서로 다르겠죠. 4번은 단위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자 함께 더해지는 계산 방식이 복리라는 것.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게 복리입니다. 자 문제 17번 가서 17번에 보장성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장성 보험 현재 22가지 정도 있죠. 보장성 보험이 22가지 정도 있습니다. 1번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보장성 보험은 자 보험료 자 보험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있어요. 매달 얼마씩 납부를 했겠죠. 자 보험금이 있어요.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보험료와 보험료가 자 같거나 자 만급 시 환급액이
없거나 보험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험금이죠. 보험금. 자, 내가 받는 보험금이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을 때 보장성 보험이 되고,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을 때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일단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 가능한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죠. 200만 원, 3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입니다. 여기에 1.2%에 또 추가로 1.2%를 더해야 되죠. 자, 지방세를 더해서 총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2%니까 13만 2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이율, 위험률, 사업비율 필요하겠고, 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이 13만 2천 원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일용 근로자는 또 제외되죠. 사업소득자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 우리가 보험상품 관련해서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 물어봤는데요. 최초 가입 나이가 0세에서 60세, 10년 만기 종신갱신형인데, 특징은 바로 중증장애 최대 5천만 원. 중증장애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강 클리닉 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병 큰보장 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큰병 큰보장 보험은 0세에서 60세 10년 만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최대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 3천만 원에서 끝나면 큰병 큰보장일 수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강 클리닉 보험을 찾아주시면 되고, 자, 기존에도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18년도 우금 A책형 기출문제 함께 하셨습니다. 배웠던 내용, 정리했던 내용 잘 마무리 정리하시고 시험 준비 잘 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재훈입니다. 2018년 계리지 기출 우편 및 금융상식 기초영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A책형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빈칸 완성하는 문제인데 빈칸이 지금 초반에 배치됐죠. 그럼 초반까지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빈칸 채워넣기 문제는 빈칸 근처에서 직접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초반에 나왔으면 초반에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가 아마도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of the mental pollutant. 자, 우리가 pollution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오염. pollutan트는 오염물질. 그래서 정신적인 오염물질을 얘기를 하네요. 정신적인 오염물질. 그게 아직 뭔지는 안 나온다, 그죠? 두 번째 문장. From the roar. 자, roar라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막 으르렁거리거나 아니면 웅웅거리는 소리 있죠? 웅웅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을 roar라 그럽니다. 덜이라 그러면 약간 둔탁하고, 둔탁한 웅웅거리는 소리. rush hour traffic. 그러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소리네요, 그죠? 교통이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to the drone.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뜨는 드론도 있지만 이 드론이 좀 단조로운 소리, 약간 웅웅 윙윙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 of the fridge.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또는 to the buzz. buzz도 윙윙거리는 소리네, 그죠? coming out of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나오는 윙윙거리는 소리. 예, 그런 것들이 perpetually, 영구적으로 seeping, 어디로 스며들게 됩니다. into our mental environment. 우리 정신적인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소음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소음이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of the mental pollutant. 아, 정신적인 오염 물질로 얘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노이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뒤에 trying to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about the din of our weird world. wired world. 우리 막 여기저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연결돼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is like 뭐뭐와 같습니다. living next to a freeway. 고속도로 옆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We get used to it. 우리는 익숙해질 겁니다. 왜? 고속도로 옆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늘 고속도로 옆에 살고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겠죠. But a much diminished level of mindfulness. mindfulness가 감소하는 상태래요. 익숙해지지만 자기 못 느끼는 거죠. 마인드풀니스가 감소하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죠. 마인드풀니스는 우리가 유념하고 신경 쓰는 거. 나의 어떤 집중력 같은 걸 마인드풀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웰빙. 복지도 안 좋아지겠죠. 우리의 웰빙도 안 좋아질 겁니다. 소음 틀림없네요.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첫 문장 들어갈게요. To learn to read. 읽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to 이하를 해야 됩니다. be helped.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to read. 읽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This issue. 이 문제는 as simple and difficult as that.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읽는 거 배우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슬렉시아가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글을 잘 못 읽는 거. 난독증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Not an explanation. 설명이 아니다. 즉 난독증은 뭐야? 난독증은 결과지. 난독증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yslexia means quite literally 문자 그대로 being unable to read 읽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Children who experience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learning to read 읽는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are frequently called dyslexic. 그러니까 난독증 환자라고 종종 불리지만 그러나 their difficulty 그들의 어려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does not arise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they are dyslexic 그들이 난독이기 때문에 난독증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난독증은 결과니까. 난독이기 때문에 난독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or 또는 because they have dyslexic 그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독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They are dyslexic 그들은 난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학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난독증에 걸리는 거지 난독증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글을 못 읽는 것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글이네요. 이 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Just say that. 대리하라고 말하는 거. Dyslexic is a cause of not being able to read.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과관계 잘못된 거. 그래서 읽을 수 없는 것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난독증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is analogous to 이하와 비슷합니다. similar하고 비슷해요. saying that 자, lameness 우리가 다리를 좀 저는 거 있죠. 다리를 저는 것이 is the cause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 not being able to walk, 걸을 수 없는 것의 원인. 인과관계가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We were all dyslexic at one stage.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는 누구나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는 사람 없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틀림없이 글을 못 읽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and become dyslexic again. 그리고 다시 난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Whenever we are confronted by 우리가 by 이하에 직면할 때마다 something that we cannot read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에 직면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일본어를 보면 읽을 수가 없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The cure for dyslexia 그래서 난독증에 대한 치료는 is to read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읽는 것을 배워야지 난독증이 극복이 되는 거죠.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라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아이들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아까 be helped 첫 문장에 나왔죠. 도움이 필요하다. 맞는 거네, 1번은. 2번.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난독증은 결과라 그랬어. 2번 답이네요. 3번.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 난독 상태를 겪은 바가 있다. 그죠? At one stage 나왔죠. 태어나자마자 글 읽는 사람 없다 그랬죠.
4번 독서는 난독증을 치유하는 글이다. 그렇죠. 아까 제일 마지막 문장. 읽을 수 있어야지 난독증이 치유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거 2번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8년 문제였습니다.